예, 그럼 지금부터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평가와 북핵 대응 방향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주화고요. 제가 사회를 맡은 이유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 통일연구원의 과제를 기획을 하고 이번 9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직을 하면서 통일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제가 좀 소개하는 그런 역할로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제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한국 사회에서 이 핵무장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분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핵무장 혹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국민 인식들 조사가 너무 좀 파퓰리즘에 파묻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핵무장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정부 정책도 이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래서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한 200개 정도 문항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좀 이제 국민들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의 인식도 함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했고 올해 8월에 국내 전문가 안보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토론자 선생님들께 또 이야기를 듣고 또 내년에도 또 이 과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세 분의 통일연구원 두 분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한 분의 이제 고려대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이 과제에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통일연구원의 백승준 박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통일연구원의 김민성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세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의 임상수 박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정 교수님,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요로단카 알렉산드로바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의 진할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정도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15분 정도 하시고요. 토론은 약 10분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많지는 않지만 불러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순준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백승준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과제에서 저희가 그 북핵 대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전 첫 번째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한 발표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억제에 관한 질문은 크게 세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의 확장 억제 인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외교 안보 쪽 전문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확장 억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신뢰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0년 동안 확장 억제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45% 이상의 전문가들께서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다소 혹은 매우 강화되었다라는 의견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장 억제의 측면을 현재 확장 억제를 네 가지 측면에 나눠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장 억제의 제공국인 미국의 능력과 의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억제라는 것은 결국엔 능력과 의지 모두로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건 이를테면은 일종의 객관적인 확장 억제를 평가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한
확장 억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주관적으로 억제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인식, 그리고 피보호국인 한국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놀랍지 않게도 능력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지에 대해서는 60%에 가까운 분들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능력과 의지 중에 상대적으로 의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한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장 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째, 북한의 인식,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대해서 75%가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피보호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높다와 낮다가 상당히 백중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미국의 확장 억제인데 남북의 인식이 이렇게 다를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안보 영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종의 보수적인 편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보호받을 확률을 좀 높게 평가하고, 반면 한국은 버림받을 확률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억제와 재보장, reassurance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현상이 여기서 관측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에서는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일단 확장 억제 이행 메커니즘, 확장 억제 관련한 기술, 한국군의 전력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 위험 및 전략적 우선순위 격차의 경우에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핵과 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 확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확실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요소 중에 확장 억제의 대상이자 존재 이유인 북핵보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냥 피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북핵이 고도화되는 경우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오히려 확장 억제가 강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초에 미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한국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고 했던 시점에서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판단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확장 억제 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확장 억제 메커니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냥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 부분에서 보강이 돼야 될 거라는 요구로 종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확장 억제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 즉 유사시에 미국의 손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강화가 돼야 될 거라는 판단이 일단 보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정부가 동맹 혹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미국이 확장 억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끝으로 자체의 방위력과 그다음에 핵 전략과 정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시켜서 미국으로부터 더 자발적인 안보 공약의 이행 의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그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핵 공격에 대한 보복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것 같은 정치적 메시지 혹은 실질적인 이행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은 확장 억제 이행 능력과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가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앞에서 보았듯이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미국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강하다라는 그 결과를 보였었고, 반면에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상대적으로는 약점 요소인 미국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능력을 과시하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굉장히 끈끈하다는 식의 정치적 메시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전문가들이 현 조치가 유지되거나 혹은 더 발전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에 가깝다고 해석이 됩니다. 앞서서 현행 조치를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거나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확장 억제의 효과도 상당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지금과 같은 높은 효과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이 우리 국민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대체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대중이 불신보다는 신뢰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50%는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문가와 일반인 간 확장 억제에 대한 인식 격차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압도적인 다수 92.3%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그 평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문가와 일반인 간 확장 억제에 대한 인식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확장 억제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 43.8%의 전문가들이 그걸 원인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로 37.5%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확장 억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다소 센세이션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식의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확장 억제의 불신, 전문가들에 비해서 일반 대중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불신을 한 것이 독자 핵무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82.7%가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과 핵무장의 지지 여론이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80% 이상의 전문가들의 생각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 비슷한 결과입니다만, 그럼 확장 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는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 대한 지지 여론 및 논의가 증대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 인식이 부족해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게, 앞에서 이미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현행 확장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북한의 핵 개발보다 오히려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핵무장 여론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독자 핵무장 여론이 실질적으로 확장 억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독자 핵무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한번 미국의 실제 확장 억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연결될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장 많이는 눈에 보이는 조치, 가시적인 확장 억제 강화 조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혹은 소통 그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와 관련된 조사를 결론을 내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를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실행 의지가 꼽혔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게 볼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결과로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더 취약하고 더 위험한 요소로 보일 수 있는 게 한국의 인식 부족,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장 억제가에 대한 인식 부족이 독자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독자 핵무장론이 전문가들의 그런 우려에 따르면은 진짜로 확장 억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미국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확장 억제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두 번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내 확장 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확장 억제 조치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 및 대국민 소통 및 교육 강화하는 조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이번 과제 중에서 그 전문가들의 그 핵무장 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 현실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그 사회자분께서 처음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저희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가장 어텐션을 많이 받았던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보 관련 여론조사는 독자적인 핵무장 찬반 구도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라고 연구진들은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6개 영역에 대해서 200개 이상의 문항을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했고요. 이 중에 핵무장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좀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 기존의 여론조사는 좀 실증적인 정교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핵무장 여론조사는 그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응답 구조가 핵무장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묻는 좀 단순화된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 국민의 인식을 좀 왜곡할 위험을 좀 내포하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도 형성 요인의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발표되는 다수의 핵무장 관련 여론조사들은 국민이 핵무장에 찬성하는가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면서도 1차원적이면서도 굉장히 마이너리한 그러한 식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맥락적인 요인을 좀 배제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타당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을 대상으로 핵무장 필요성 여부를 조사했을 때 60% 이상, 70% 가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제약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핵무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좀 살펴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국민의 핵무장 태도가 단일한 지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실제 북핵 위협이라든가 중국 안보 위협, 확장 억제 강화, 신뢰도의 문제, 동맹 파기의 가능성, 경제 제재,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 제재, 그다음에 이제 국수주의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가미가 될 경우에 핵무장 선호의 태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전에 이미 연구된 그런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특정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비용 정보를 제공한 뒤에 핵무장 반대 입장으로 국민들이 태도를 선회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고정적인 선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적인 선호라기보다는 맥락적 요인과 정보 제공에 따라서 쉽게 변동할 수 있는 조건부 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찬반 여론조사가 타당도 측면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무장 문제를 다른 대안적 선택지와의 비교 없이 단순한 핵무장 그 옵션 하나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묻는 방식 역시 그것의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일반화하는데도 좀 한계를 내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의식은 이제 조사 설계를 좀 정교화하자. 그래서 핵무장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정밀하게 탐색하고 이를 좀 체계적으로 문항화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조사 설계 또 역시 이제 특히 이제 조사 대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좀 그 오류가 있습니다만 전문가 조사와 국민 여론 조사가 서로 대체되거나 좀 상쇄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인식조사는 정책적인 실행 가능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자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문항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독자적 그런 핵무장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핵무장 불필요와 신중론으로 전반적으로 나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국민 여론조사랑 조금 굉장히 다른 결과인데요.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에 불과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60에서 70%까지 나타났던 것과는 좀 상당히 다른 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가들의 응답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 46.1%,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 42.3%로 좀 전반적으로 양분되는 그러한 그 행태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다수는 현재의 단계에서 독자적 그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면서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도 4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그런 응답 경향을 보인 것으로 저희가 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실 11% 정도 되는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전원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여기 보시다시피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 환경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으로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 외교적 타격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핵무장을 선택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악화하는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 외교적 타격 등 그 대내외의 부정적인 여건을 보다 핵무장을 하는데 보다 더 크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에게 그럼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자체 핵무장 논의가 실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하다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다를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70% 이상 정도가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답을 제시한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을 했을 때 그 실현을 감수해야 되는 외부적 비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탐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페이를 해야 하는 외부적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예방 타격 가능성, 외교적 고립,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한미동맹의 균열,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중단으로 인한 기술 원료 제공의 중단, 그리고 중국의 경제 군사적 강압 조치, 그리고 일본, 대만 등 지역 국가의 핵무장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함께 하였습니다. 감수할 수 없다 해서 감수할 수 있다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한 내용을 3점 척도로 전환해서 그 결과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핵무장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가 높은 것으로는 두 가지, 한미 동맹의 균열과 경제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의 예방 타격 가능성이라던가 한미 간 원자력 협정 폐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 좀 우려가 되는 카테고리로 꼽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 국가의 핵무장 가능성, 그다음에 그 지역 핵 도미노 현상이라던가 우리의 핵무장 선택으로 인해서 특히 중국의 강압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은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완료했을 때 주변 국가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마다 특히 이제 북한, 중국,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에 북한과 중국의 경우에는 군사적 반발이 강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전문가들이 많았고, 우리가 오히려 핵무장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 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핵무장 추진 시든 완료 시든 모두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군사적 마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무장을 추진에 결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군사적인 공세라던가 마찰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오히려 이제 그 완료한 이후에는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제 핵억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찰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봤던 결과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실현 가능성이, 그러니까 핵무장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가 낮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과연 그럼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것을 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핵무장 필요성 질문에 있어서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42.3%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그림 6번을 보시면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과반 이상인 53.8%가 주한미군 철수 시에 핵무장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조건에서도 불가하다라는 것이 이제 15%로 이제 그 다음 순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순위 기준에서 과반을 얻는 조건이 주한미군 철수뿐이었고 다른 조건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변화와 연계된 좀 최후의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결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핵무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보다도 한미 동맹의 유지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좀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 태도에 어떠한 요소들이 그 영향을 줬을 때 이 그 태도 변화가 가능하겠냐를 질문한 지금 그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한미 동맹과 확장 억제 체제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라고는 전제를 하는데 그 신뢰가 약화할 경우에 핵무장을 어떻게 보면 좀 조건부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전문가들은 핵무장 논의의 핵심 변수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보다도 동맹의 안정성과 확장 억제의 신뢰 수준에 보다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그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확장 억제 그리고 제 다음 발표하실 임상수 박사님께서 핵 잠재력에 대한 부분도 그 논의를 하실 텐데요. 과연 우리가 이 독자적 핵무장의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 효과성, 정책적 바람직성이라는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옵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핵무장이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자리 잡게 됐는가가 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실현 가능성에는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그 전문가분들께 설명을 드리기로는 실현 가능성은 국내외 정치적 제약, 국제법, 조약, 기술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완전히 불가능해서 매우 실현 가능까지 5점 척도로 측정을 했고, 전략적 효과성, 과연 이 전략적 옵션이 전략적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억제 능력이라던가 위기 관리, 국민의 심리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옵션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국제 규범, 도덕적 정당성, 동맹 신뢰, 국내 정치 안정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에서 매우 바람직함까지 5점 척도로 이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핵무장 옵션의 경우 전문가의 69.3%가 북핵 억제 위기관리 국민 심리 안정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평가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바람직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작아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13개의 전략적 옵션은 앞서 백승준 박사님이 발표하신 한미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지금 제가 발표하는 독자 핵무장, 그다음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라던가 나토식 핵 공유, 그다음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무려 이제 13가지의 전략적 옵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비교 표에서 보시다시피 핵무장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성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고요. 효과성 측면에서 정도만 이제 약간 화살표 같이 오른쪽으로 좀 뻗어 있는데 가장 좀 높은 그런 그 결과를 좀 나타냈습니다. 사실 근데 높다고 해도 다른 옵션과 비교해서 보실 경우에 그렇게 도드라지게 높다라고는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장 억제 강화가 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 억제 그 핵무장을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그런 발표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6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한가, 1년 안에 가능한가, 어느 종류의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원료 확보할 수 있는 역량, 연료 주기 기술, 그다음에 이제 무기화 기술, 투발 수단 기술, 전략 군사 운영 능력, 그다음에 개발 유지 비용 이렇게 6가지 측면을 제시를 했고 우리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기술적 재정적 역량 일부는 확보하고 있으나 핵 물질 확보와 특히 전략적 차원, 그다음에 군사 운영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실현 가능성이라던가 뭐 정책적 바람직성, 효과성 그리고 우리의 역량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에게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지금 근 한 2년 정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핵무장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 있어서 국민들의 높은 그 핵무장 지지에 대한 논리가 소위 핵은 핵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핵 대 핵 균형 같은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러한 대칭적 핵 억제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산 수준, 그다음에 그 논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핵 대 핵 대칭적 억제 논리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수준은 굉장히 확산되어 있다. 라고 평가한 그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대칭적 핵 억제 논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현실적 적용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라는 게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론적 기반은 미약하지만 뭐 국민 정서나 상징적 효과가 있다.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수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사실은 전문가들에 따라서도 이론적 측면의 타당성이라던가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핵무장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84.6%의 전문가가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주 그 국제사회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도 있다. 우리도 이제 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을 선택한 부분도 일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고려한 이게 복수응답 조사였기 때문에 1, 2순위를 모두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경우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 45.2%,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이 41.3%,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과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너리한 이러한 그 질문의 패턴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 결과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을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핵무장 관련해서 공론장의 문제점을 좀 평가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것이 정치권에 의한 핵무장 이슈의 도구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핵무장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 및 비교 자료의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보면 사실 확장 억제 측면에서도 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정보라던가 지식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확장 억제 논의라던가 신뢰성 논의에 있어서 너무나 정치권에서 정치화하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실행력과 제도적 정당성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운 선택지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성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전략 옵션 중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받았고요.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 수준보다 한미동맹의 신뢰와 확장 억제의 안정성에 좌우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을 기술적 정치적 제약이 매우 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매우 제한된 전략적 옵션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국민 간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 인식과 전문가 인식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상쇄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그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축이 함께 고려될 때 고도의 복잡성이 요구되는 이 핵무장과 같은 안보 의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타당한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수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평화민주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임상수라고 합니다. 이번 그 통일연구원 과제에 제가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민감 핵기술, 핵잠재력이라고도 불리는 그 파트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이렇게 조사 개요, 그리고 주요 이슈별로 결과, 그리고 정책적 함의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이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그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민감 핵기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Sensitive Nuclear Technology라고 불리는 분야에 대해서 그 문항을 설계하고 여기서 조사를 같이 맡았었는데, 거기서 응답 결과들을 선별해서 여기서 이제 사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지금 최근에 좀 그 이슈가 되는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자율적 우라늄 전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협정이 한미 관계에 갖는 영향,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민감 핵기술 운용 전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이렇게 4개 주제로 해서 골라서 소개를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원잠 도입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확실히 많아서 원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문가 집단에서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총 63.5%가 원잠 도입에 찬성을 했고, 반대 의견은 거의 3분의 1 정도인 28.8%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찬성하신 분들 그리고 반대하신 분들을 각각 대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잠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5%의 응답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소수 의견으로 핵 잠재력 관련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에 대비해서, 그리고 해상 수송로 보호 및 원양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건 역시 상당히 응답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의 40%는 원잠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고가의 무기 체계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아무래도 크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기존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26.7%가 있었고, 그 외에 다소 소수 의견으로는 미국과의 외교 부담이 갈등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마찰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게 각각 6.7%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견은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이 전략적 필요성 이 하나가 한쪽에 있고, 반대 의견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또 다른 쪽에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있어서 우라늄 전홍축이 갖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현 협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율적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우라늄 전홍축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한국이 나중에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전홍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셨는데, 그러니까 80.8%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협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홍축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신 부정 의견은 15.4%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찬성하신 분들 그리고 반대하신 분들 각각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협정 개정에 찬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쭤봤을 때는 이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응답이 38.1%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용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28.6%, 그리고 원자력 기술 및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가 1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역량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핵 자주권 강화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 확보, 이거는 상당히 소수 의견으로 일부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신 응답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37.5%가 기존의 공급망을 통한 이 전홍축 우라늄 수급이 더 효율적이라서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자율적으로 전홍축을 할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수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던 것이고요. 그 밖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마찰 가능성, 이게 25%,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 이게 12.5%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 만약에 이러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그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로 예상하시는지를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의견이 다소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는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한 분들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26.7%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왜 각각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그 근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먼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67.7%, 거의 3분의 2 정도의 응답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한국이 민감 핵기술을 확보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사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29% 정도의 응답자분들이 국제 비확산 체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소수로 3.2% 정도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 그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어서 그분들께도 또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 그 북한 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여서 주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각각 28.6% 그리고 21.4%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분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각각 21.4%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한국이 만약에 협정을 개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미국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일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좀 무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서는 수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응답자 분들께 여쭤본 거인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 그러면은 한국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가분들은 대부분이 또 굉장히 현실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일부 요구 조건만 포함하는 절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거의 75% 정도가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 선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 현행 협정을 유지하되 유효기간만 연장해야 된다, 아니면 협정 개정을 유보해야 된다, 아니면은 미국을 설득해서 모든 조건을 관철해야 된다, 이런 응답들은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협정을 파기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이런 민감 핵 기술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견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의 대다수는 기술 자체는 한국이 확보를 하되 그 운용에 있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조율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7.7%가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 그 밖에 기술은 확보하되 운용이나 배치는 아예 유보하거나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23.1%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술이나 운용을 모두 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이랑 운용을 모두 자제해야 된다는 이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문 결과들을 종합해서 크게 세 가지 함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다소 해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잠이라는 게 찬성 여론이 높고,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반대 의견으로 제시된 근거는 주로 고가의 무기 체계라는 점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을 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 원잠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건조 장소 등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잠 도입과 전홍축 권한 간의 연계성을 좀 더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한국에서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연료 확보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그 전문가들 응답에서도 이게 나타나지만, 전홍축 권한을 한국이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에서 원잠 연료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지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잠 연료보다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핵 잠재력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까지는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 원잠 도입과 전홍축 권한 확보 간의 전략적 연계를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이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감 핵기술의 목적을 좀 더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정당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민감 핵기술의 확보를 주로 에너지 안보라든지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 자율성 같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민감 핵기술을 확보하고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또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감 핵기술을 이런 핵무기 개발 능력과 연계해서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민감 핵기술의 목적을 핵무장 논리하고는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그 활용법이나 관리 체계를 좀 더 투명하게 제시를 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외교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개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백승준 박사님에 대한 토론은 진한민 교수님께, 김민성 박사님에 대한 토론은 김정 교수님께, 그리고 임상수 박사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부탁드린 발표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발표에 대한 코멘트도 있으면,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함께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백승준 박사님의 발표에 대한 진할민 교수님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진활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보고 또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항상 이런 그 설문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실험 설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자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걸 설계하고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자료만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약간의 좀 한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이 샘플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의 정보를 더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김민성 박사님께서 그 52명의 어떤 전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52명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좀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시점에 이 그 샘플이 구성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약간 이제 연령이라든지 학력, 성별, 그리고 이제 특히 전문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혹은 이 여러 가지 과학 기술에 관한 어떤 전문가를 말씀을 하실 건데 이 박사학위 특히 어떻게 취득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게 연구소인지 학교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샘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물론 나중에 이제 최종 보고서나 이런 데선 잘 드러내시겠지만 조금 더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정량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제 우려를 제시를 하는데 일종의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응답 전반적인 어떤 결론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확장 억제의 어떤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다른 그 세션에서의 어떤 핵무장에 대해서도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이 응답에 응하신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에 대한 찬성도가 계속 높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공공연하게 핵무장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일연구원에서 이런 그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그 핵무장에 대해서 혹은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 의지가 사실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응답하지 않은 사람과 응답한 사람들의 일종의 어떤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랜덤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특히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이 되게 좁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돌린다든지 휴대폰을 돌려서 랜덤하게 이렇게 1,000명, 뭐 500명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과연 그런 일종의 랜덤하게 설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좀 이제 좀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여러 한계가 많이 있으셨겠지만 52명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풀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교수나 혹은 연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박사급 연구원 혹은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좀 더 풀을 더 넓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제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이제 그 백선중 박사님의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확장 억제가 뭐지라고 이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도 이 확장 억제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다들 생각이 약간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 공격을 당했을 때의 어떤 반격 능력인지, 혹은 이것을 뭐 ICBM으로 반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전술 핵으로 반격을 하는 것인가, 약간 그 확장 억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그 확장 억지의 어떤 단계나 레벨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과연 이 질문을 이렇게 약간의 큰 틀의 어떤 확장 억지가 뭐 능력과 의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약간 이 전문가 분들도 받아들일 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스케일이나 레벨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한 번에 어떤 그 세컨 혹은 third 웨이브에서 이렇게 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백승주 박사님의 이 발표에서는 진보 보수, 특히 중도에 따라서 그 되게 이렇게 뭔가 편차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보수를 어떻게 나눴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뭐 한국 정치나 이런 데에서 진보 보수를 나눌 때 0점에서 10점까지 두고 뭐 5점을 중도로 두고 10점은 보수, 뭐 0점은 진보, 가장 진보 이렇게 두는데, 그런 식의 어떤 스케일로 자가 응답을 해서 이렇게 진보 보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전반적인 평판도나 아니면 그런 소속에 따라서 진보 보수를 나눴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더 자세하게 나눠주시고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조금 저희에게 그 독자, 그 오디언스들에게 좀 더 명확한 그런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저는 재밌고 그리고 시의적절한 그런 이 설문조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서 조금 데이터가 쌓일 수 있게, 특히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쌓일 수 있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전문가의 어떤 여론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지 동맹국들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그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어떤 형태로든 여론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그 전체의 관측 수를 어떻게 하느냐와는 별도로 일단은 설계를 하고 문항을 만들고 그걸 직접 이제 응답을 받고 또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면 연구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약간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라, 일단 이런 작업을 하신 것에 대해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작업은 당연히 시의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김민성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핵무장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것에 맥락이 이제 잘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 이런 것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고지영 교수나 아니면 스킨이나 아니면은
박종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들의 연장선상에서 설문의 정교성을 높이면서 굉장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질문들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된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결과, 독자적 핵무장과 관련된 결과, 그리고 핵 잠재성과 관련된 결과 이렇게 다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자료 자체만으로도 설계를 통해 응답자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게 김민성 박사님 파트라는 걸 지금 처음 들어서 저는 세 개를 다 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부터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이런 설문을 할 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축적들에 기반해서 설문이 이론적으로 렐러번스가 있는 설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예를 들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설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토마스 셸링이 디터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출발하고 싶은데, 이제 디터런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동안에는 그것의 가시적 효과를 관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터런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실패됐을 때만 처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가시화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상당히 연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디터런스 때문에 현재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지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observational equivalence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쉘링이 얘기했듯이 한편으로는 타겟 국가에 대해 assurance가 디터런스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alliance를 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입장에 있는 주니어 파트너에게는 reassurance가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링이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맥락에서 결국은 쉘링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디터런스는 결국은 인간 심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라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 국민들이 그 리어슈런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심리적 차원에서 그 디터런스가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런 설문을 통해 얼마만큼 심리적인 차원에서 디터런스가 성공하고 있는지 혹은 실패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오늘 발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서 약간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림 1에 나오듯이 핵무장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응답에서 당연히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했던 건데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의 42% 정도 수준의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좀 놀라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핵무장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건의 컨시퀀스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조금 깊이 있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정보량도 굉장히 높고 지식도 굉장히 있는 분들조차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조건부 부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맥락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확장 억제가 상당한 수준 어쨌든 디케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 국민에게 물어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만 이 조사의 결과에서 두 번째로 약간 제가 이제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북한 핵 위협 때문에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한미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냉전 시기에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우려는 결국은 어반던먼트의 문제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반던먼트와 더해서 이제 인트랩먼트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안보를 과연 이 한미 동맹의 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근본적인 물음이 독자 핵무장과 관련된 응답으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북한 핵 위협보다도 동맹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배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량과 지식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동맹의 불안정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미래에서의 컨시퀀스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제공해왔던 확장 억제의 심리적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그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거는 이제 질문에 가까운 건데요. 이제 저도 충분히 이제 그 말의 뜻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상호 배제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 차원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상호 보완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호 보완성의 의미와 관련된 불완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국민대중 조사와 전문가 조사 사이의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쉘링이 얘기했던 디터런스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심리적 차원에서의 디터런스가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 수준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뭐 그건 충분히 상호보완적일 수는 있는데 그것 이외에 이 연구자가 의도했던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파일이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뭔가 보여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사실 삼각형이 그래도 잘 그려지고 있는 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미 확장 억제,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 이런 게 이제 있고 이거는 뭐 굉장히 고전적인 레퍼토리인 거죠. 한미 확장 억제 혹은 재래식 전력 강화 혹은 한미 삼국 협력 강화라고 하는 게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축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 바람직성, 효과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것도 약간 세 번째로 놀랐던 건 뭐냐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관련한 효과성이 69.3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 80.7보다도 낮았다라고 하는 거고 전술핵 재배치하고 2% 정도밖에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핵 대 핵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수준에서 널리 퍼져 있고 이게 일종의 새로운 통념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이고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최소한 효과성 측면에서는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보다 훨씬 높게 저는 독자 핵무장이 효과성 측면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69.3밖에 안 나오고 확장 억제보다 약한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차피 이걸 보고서로 이제 내시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인 가운데 누가 확장 억제를 가장 불신하나, 한국인 가운데 누가 독자 핵무장을 가장 지지하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디스크립티브한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향후에는 좀 더 분석적인 형태의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조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크로스 타블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주들이 있잖아요. 여기선 지금 아까 이제 진보 보수 중도라고 하는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그 서브 섹션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최소한 뭐 2디멘션으로 하든지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념과 교육 수준을 교차시켜서 어떤 범주가 가장 확장 억제를 불신하나 혹은 어떤 범주가 가장 뉴클리어 레이턴시와 관련된 동의가 높나 어떤 범주가 독자적 핵무장과 관련된 그 지지가 높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조금 그러니까 한 단계 디멘션 한 단계 늘린 형태의 디스크립티브한 인포메이션도 같이 주시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디스크립티브한 거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보고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선 박사님과 백승준 박사님이 다 대답을 해야 될 질문들을 있으니까 각자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도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알렉산드로바라고 합니다. 설문조사 설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코멘트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전체적 함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 우려 해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경제적 비용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왜 한국 안보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인지에 대한 인식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핵잠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비용 문제가 실제로 핵심 쟁점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반대 의견이 28.8%고 그 중에 비용을 이유로 든 비율은 약 40%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는 비용 자체가 결정적 이유라기보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은 그룹에서 비용을 우려하는 그런 경향이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선 전문가들의 도입 이유가 사실상 매우 다양하게 갈린다는 점은 전문가들조차 핵잠의 연도와 그 임무에 대한 동일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목적의 불명확성이 그대로 약간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핵잠이 북한 억제에 얼마나 유연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해 또는 서해는 물론 필리핀 해까지 잠한 유지가 가능한 광범위한 작전 범위를 제공하지만 북한 억제에는 이러한 장거리 지속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미국 측에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 참모전자는 한국이 향후 핵잠을 보유할 경우 한국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 미국 측은 이를 전제로 동맹 차원의 대중 전략 목표를 함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가 동시 발생하는 그런 이중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의 핵잠이 남쪽 지역 작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면서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속적인 잠수함 조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커녕 이제 일반인들커녕 전문가들은 그런 용도에 대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용에 대한 걱정보다 더 큰 설명이 필요한 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전 원촉 권한 확보 간의 전략적 연계 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포인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핵잠 LEU 연계는 단순한 기술적 요구를 넘어서 전략적 협상 레버리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전문가 대다수는 한국이 자율적인 LEU 전원적 유라늄 생산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압도적이었죠. 근데 또한 미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모든 또는 일부 요구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협상 레버리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입니다. 즉, 한국 핵잠이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이득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협상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네, 한국의 핵잠 도입은 미국의 영내 전략에 직접 기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국 주변 해역의 동맹 핵잠 전략이 강화되면 과부된 미 해군 핵잠의 부담을 줄여서 미국이 중국 탄도미사일 잠수함이라든가 그런 이제 중국의 자원을 추적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대만 한반도 이중 위기 시 한국이 북방 해역을 담당함으로써 미일 전력의 남방 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삼국 간 분업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잠 부담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한미 핵잠이 공동 작전할 경우 앞으로 장차 해적 센서망과 무인 수준체를 결합해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가능해져서 중국 또는 영내 잠수함 관련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네, 이외에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만들기로 한 것은 필라델피아에서 선도함을 공조하면 침체된 미국 저선소와 숙련 노동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이득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한국 핵잠이 미국의 영내 군사 전략과 산업 기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할 경우 이는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패키지로 변환되면 한국은 LEU 권한 협상에서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민간 핵기술 군사적 경제적 필요성 차원에서 전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인트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조차 핵무기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민감 기술에 대한 신뢰는 선언이나 설득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계획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 역시 단순한 핵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겠다는 식의 설득보다는 해당 기술의 연도,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검증 가능한 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기술 활용의 정당성을 말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확산 위험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계획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입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으면 발표자한테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다시 토론자분께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샘플에 대한 이제 진한밀 교수님께서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문가이고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분야 자체가 포퓰레이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랜덤리스나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절차들이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샘플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평균의 함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빈도 위주의 분석을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의 수를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넓히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에 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질문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적합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를 진행하면서 52명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별에 따른 거나 학력에 따른 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사실 만약에 반응 분포 자체가 굉장히 편포되어 있다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자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출신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직위라든지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정보, 뭐 진보, 보수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결과 해석에 좀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또 김정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좀 질문을 뽑아내려고, 그게 충분히 반영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불안정성 역설 같은 것도 저희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고 나와 보니까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좀 이론의 바탕을 두고 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상호 이제 전문가의 의견과 대중의 의견이 상호 보완적인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그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희망상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 자체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원래 의미였는데, 좀 두 개가 잘 조합해서 좀 최선의 의견을 최선의 생산적인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중이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느 만큼 대중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의미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전문가들도 대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피스나 뭐 추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봤는데, 그게 반드시 뭐 생산적이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 취지라기보다는 원래 의미는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고, 거기에 조금은 희망사항을 섞어서 이제 표현을 한 게 논고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같고요.
그럼 순서는 임상수 박사님부터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발표했던 임상수입니다. 그 코멘트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바 교수님이 그 설문 결과에 대한 함의를 제시드린 거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세 부분에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경제적 비용 관련해서 이게 비용보다는 뭔가 좀 필요성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설문조사를 더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 거는 이 설문조사가 그 한국이 원잠을 도입하겠다고 그 에이펙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 겁니다. 거의 한 2달 전쯤에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감 핵기술 관련해서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이게 그 시점에 된 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 단계에서 그래도 한국에서 해군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바탕으로 이거를 한 거라서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북한 견제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코멘트 관련해서도 이게 그 밖에 미국에게 얼마나 전략적인 효용을 줄 수 있냐의 문제 등등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저도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엉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라고 하면 미국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잠수함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작전 능력에 맞게 잠수함이 설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적합한 임무에 투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한국에 좀 더 적합한 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 견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저는 이제 발표를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듣지는 못했지만 이 전 세션에 해군 거기에서 핵잠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핵잠은 서해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 항상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한국이 핵잠을 도입한다니까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적었던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위협이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일단 한국과 미국이 점점 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견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일단 북한을 견제하는 데 논리를 내세우는 게 북한의 핵잠을 추적할 수 있는 공격 원점 뭐 헌터킬러 기능을 맡기려고 한다는 건데 아직 북한의 핵잠이 건조 중인 단계라서 이것도 사실 논의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 간에 좀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특히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중에 이 우리가 설득을 한다 해서 비확산 의지가 되겠냐 저도 굉장히 강하게 공감을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의심할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할 것이고 특히 이게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투명하게 뭔가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검증하고 계획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원료를 미국에서 공급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반복하신 것도 사실은 이런 우려를 불신시키기 위해서 관리 체계부터 벌써 이미 염두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이것도 기술적인 측면이고 군사적인 측면이니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강하게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사님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김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그다음에 특히 진할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대답을 하려고 좀 적어놨는데 박주호 학생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의 첨언만 하면서 좀 대답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샘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이 전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자들이 뭐 박사학위자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52명 중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 32명, 국책기관이라던가 정부 부처 연구기관
기관 종사자 12명, 민간 기관 연구자 8명, 그리고 연령대로는 40대, 50대, 60대가 좀 고루 분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진보 보수 중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셀프 리포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다는 점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방식에 있어서 김정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 주셨고, 특히 이제 어떠한 그 상호 질문 간에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뒤에 이면에 있는 함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표본 이제 규모 같은 것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그 주제 자체의 그 사회적인 파급력이라던가, 어쨌건 안보 분야에서의 민감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를 너무 추정에 기반해서 저희가 과도하게 해석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연구진 간에 거기에 대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박주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관관계라든가 인과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고 이것들을 좀 건조하게 기술적으로 좀 그냥 좀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일단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측면에 좀 의미를 두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각각의 장을 작성했다는 점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인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전문가와 일반 여론조사 모두 이제 각기의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맡은 이 핵무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국내외 회의에서 이 해외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 한국의 핵무장 디자이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근거로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진행됐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러한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한 높은 수치가 자체가 이제 조금 놀랍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왜 실제 그러한지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그들도 그 결과를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 어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 그 국민 여론조사 역시 이제 어떠한 여러 가지를 옵션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특히 핵무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보 의제 자체로서도 그렇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차원의 부담의 수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때는 이게 국민 여론조사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략적 측면이라던가 정책적 측면에서는 그 실행 가능성이라던가 국제사회의 그런 파급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더 보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가정과 그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하미 교수님께서 좀 더 많은 샘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주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접촉을 했지만 모두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뭐 정말 예산이 많다면 정말 많은 분들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들 잘 고려해서 향후에 또 이 연구가 좀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을 또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예, 백승준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 안 하셨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이제 요새 응답률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사실 애초에 n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컨택을 해서 그 섭외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상당히 전반적으로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예를 들어서 핵 찬성 반대 양쪽 진영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게 굉장히 핫한 디베이트이 되다 보니까 되게 전문가들이 모빌라이즈가 이미 시작됐구나 하는 약간 인상도 받았을 정도로, 아무튼 근데 응답률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의 디테일이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진할민 교수님께서도 여기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평균 90분 정도의 그 응답 시간을 요하는 상당히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 굉장히 빽빽한 그 설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디테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집중력을 잃어가지고 오히려 그 조사 결과가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나름 밸런스를 잡으려고 해서 나온 질문들이었는데요. 근데 후속 연구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좀 더 조밀하게 문항을 몇 개를 더 넣는 거를 저희가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에 대해서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셀프 리포트였는데 여기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 어떤 당을 찍었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자, 혹은 뭐 첨예한 그 이슈가 되는 몇 개의 사안을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분류하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완벽한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지금 저희가 한 셀프 리포트도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애초에 그리고 N도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 결과를 리포트했습니다. 방금 김민성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너무 스페큘레이션 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담담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 파인딩이 있었어요. 아까 김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크로스 타뷸레이션 했던,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한국이 보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에서 진보 보수는 사실상 굉장히 큰 차이가 없었는데, 유달리 진보 그 중도 쪽에서 굉장히 그걸 안 좋게 봤었어요. 굉장히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평가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하나의 파인딩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실 뭐 데이터 퀄리티나 아니면 N 수나 그런 면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직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향후 이걸 좀 더 파고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몇 개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대답이 안 된 게 아마 김장 교수님이 질문하신 디터런스의 심리적 실패, 약화. 근데 일단 굉장히 이걸 디터런스의 실패로 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열심히 연구진 내에 토론이 굉장히 많았던 이슈였기 때문에 누가 설명을 사실 이거는 일단 디터런스 실패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북한이 보는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는 75%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디터런스 면에서는 이건 사실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리어슈런스가 되는 거죠. 한국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북핵을 억제하는 거는 한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이 그걸 어떻게 보는지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억제가 성공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 리어슈런스랑 디터런스가 마구 섞여가지고 한국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독자 핵무장론이라는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 디터런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리어슈런스가 자꾸 디터런스 논의에 자꾸 끼어들면서 카운터 프로덕티브한 그런 쪽으로 논의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되는데요. 근데 일단 전문가들이 디터런스를 실패했다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거 하나 말씀하셨던 게 조건부로 핵무장에 찬성하는 게 놀랍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사실 이걸 보고 약간 놀란 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현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확장 억제가 이미 망가진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버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분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한 마디씩 하고 마칠까요?
알렉산드로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임선석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대해서 반발은 아니지만 이제 붙이자면 이제 경제적 비용 우려 해소할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경제적 비용 우려 해소하려면 이 전략적 용도 또는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면 경제적 비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잘 파악하게 만들면 이 약의 값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경제적 비용에 대한 걱정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데 지금도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이랑 미국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약간 연도가 아직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로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 패널을 좀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진짜 그런 전략적 필요성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정보에 정해 주실 거라는 그런 정책적 함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일단 구속 속에서 굉장히 프로보카티브한 해석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도 몇 번 이제 다른 영역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가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부인보다는 조건부적인 형태로 부인도 할 수 있고 승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 혹은 한미 동맹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과 관련해서는 물론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상호 환류하고 상호 작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일종의 영향을 주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결과 보면서 컨테미네이션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이것도 제가 보기엔 밴드웨고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간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도 서프 타듯이 가는 거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저는 결국 또 원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큐리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도구인 거거든요. 시큐리티를 통해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큐리티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핵무장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 안보도 더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개방 경제라고 하는 통상국가 아이덴티티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시큐리티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그 컨시퀀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만약 가정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밴드웨거닝 하거나 아니면 컨테미네이션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혹은 이게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게 더 강화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상호 보완적이든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든 어쨌든 국책 연구기관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해석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이제 발표와 토론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또 그 학교에서 학부생들을 이렇게 국제 안보나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에 너희들 뭐 핵무기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걸 어디서 얻느냐 이러니까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에 무슨 샤르레 군사연구소인가 이런 걸 보고 핵무기를 얻는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되게 뭐 안정 불안정 이런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주지 않았냐 하니까 그런 얘기는 거기서 안 하던데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향후에 약간 연구 과제로서 결국 이 일반 유권자들 혹은 이 시민들이 이 과연 이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그런 역할에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래서 약간 아까 전에 방금 이제 김정 교수님께서 컨테미네이션 밴드웨거닝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어떤 이 일반 시민과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약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 국제정치학회도 뭐 지방을 순회를 하면서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심지어 또 통일연구원도 저도 예전에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지만, 심지어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일반 이제 여러 시민들을 그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그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 확장 억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그걸 얼마나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상입니다. 예,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건 하나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까?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굉장히 다른 해석도 가능하고 서로 충돌되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떠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또 앞으로는 또 어떤 논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기관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 또 좋은 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남의 첫 말씀.